동그라미. 예. 네, 네. 딱 2시인데 2시에 막상 이렇게 늦게들 들어오시네요. 예. 예, 막 들어오시네요. 예. 늦게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예, 다음에 2시 바로 됐으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1년간 수학의 발견의 이제 1학년 과정을 1년간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1학년이 스테이지가 11개가 있는데 8번에 걸쳐서 하면 되겠죠. 스케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서론 부분을 첫날이니까 하고 2시간 동안 스테이지 1을 이제 과제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그래서 오늘 3시간은 이제 1시간 단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꼭 50분 단위로 쉬는 건 아니고 강의가 하나 끝나면 이제 하나씩 쉴 거니까 그렇게 적당히 쉬는 시간 10분씩 가지고 5시 정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이런 제 소리가 나가나요? 내가 스피커를 안 켰는데. 예. 일단 요 강의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계속 설명하는 방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이제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 저한테는 채팅창이 잘 안 떠서 제가 채팅창을 못 볼 우려가 있긴 한데 옆에 다른 분들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같이 답변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아마 1시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전에 질문하고 정리하고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다 끝나면 한꺼번에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5시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또 이 줌으로 오랫동안 화면을 집중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가급적 5시는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기본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책에 근거해서 그 학생용과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읽어 가셔야 되는가 수업을 준비할 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는 제 생각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의 어느 부분을 계속 참고해 가면서 갈 건데 선생님들은 지금 그 학생용 교재와 해설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제 화면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펴가면서 이제 같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수학의 발견 1, 2, 3학년 1차 연수 서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 답변 좀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제 1, 2, 3학년의 서론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책 표지가 다 똑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과 내일 또 내일 오후까지 같이 1시간 오늘 녹화한 것을 내일 2학년이나 3학년 시간에도 똑같이 이제 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나요? 네. 내일 2학년이나 3학년에 또 연수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일단 처음에 들어왔다가 제가 적당히 이제 조금 얘기하고 유튜브에 이것을 올려서 내일 이제 1시간 동안은 유튜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고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강의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책을 딱 펴면은 교과서 펴면은 이 차례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발견 학생용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는 사용 안내서가 있고 또 해설서에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하는 활용 안내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1학년이지만 1학년 상에 보면은 이렇게 스테이지가 6개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부터 6까지. 스테이지란 말을 쓴 거는 기본의 학교 교과서의 단원과 다르기 때문에 단원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스테이지라 이렇게 썼고요.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익히 알던 제목들이 하나도 없고 용어가 다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는 교육 과정이 너무나 학생 친화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걸 또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용어가 이제 부담될 거다.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고 해외에서도 이 용어를 이렇게 학생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본 건데요. 여섯 개 1학기 6개 스테이지를 보시면 자연수를 깨뜨려 보자. 뭐 같아요? 용어를 이렇게 학생 친화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불편한 게 누굴까요? 네, 선생님들이 가장 불편하실 겁니다. 가장 불편하신 거는. 네. 선생님들도 한번 불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했고 두 번째 불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지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선행학습한 아이가 괜찮은 아이는 오히려 이해를 잘합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막상 자기가 배운 용어는 아니죠. 자연수를 깨트려 보자. 이게 뭐겠어요? 자연수를 깨트려 보자. 이거는 소인수분해겠죠. 소인수분해. 자, 스테이지 2 새로운 수의 세계로 빠져보자. 새로운 수가 뭘 배우나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공수와 유리수 배우겠죠. 유리수. 그 다음에 문자를 수처럼 계산해 보자. 이건 이제 뭐 문자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문자란 말을 그냥 쓴 거는 학생들도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수학 용어는 안 쓰지만 일반 용어는 그냥 사용했습니다. 스테이지 4에는 x를 구해보자. 이게 뭐겠어요? x를 구해보자. 방정식이겠죠.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변화를 나타내보자. 또 스테이지 6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을 살펴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이렇게 나타낸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학년 것도 그랬고요. 2학년의 경우는 스테이지가 5개인데요. 유리수를 새롭게 보자. 유리수란 말을 쓴 거는 유리수는 1학년 때 이제 용어로 다 배웠기 때문에 유리수란 말은 학생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썼어요. 유리수를 새롭게 보자. 그럼 이게 뭐냐면 유리수와 이제 순환수수 고치는 거죠. 유리수와 순환소수. 글씨가 보라색으로 써지나요? 예. 일단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2학년 거에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보자는 이제 식을 계산하는 주로 거듭제곱 계산하는 이제 지수법칙 부분이겠죠. 지수법칙. 그다음에 일직선으로 변하는 현상을 발견해보자.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여기서 이제 2학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1차 함수가 세 번째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스테이지 4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입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방정식이 먼저고 그 다음 마지막 놀이동산에 가자는 1차 부등식이거든요. 1차 부등식이나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먼저 다뤄지고 1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1차 함수를 먼저 다뤘어요. 그것이 뭔가 2학년에서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3학년 책은 이제 1학기 때는 스테이지가 3개가 있고요. 3개 스테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역시 또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데 3학년에 새로 나오는 수는 이제 무리수를 포함해서 제곱근, 그 다음에 실수 이런 게 나온 거죠.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이고요.
참여되는 값을 찾아보자. 그런데 보니까 2차 항이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스듬히 던져보자 해서 2차 함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3학년에서는 2차 함수를 3단원에서 다루는데 그 전에 2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어요. 2학년과 또 순서가 달라졌죠. 또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거예요. 3학년에서는 2차 함수를 먼저 다루지 않고 2차 방정식을 먼저 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례가 지나가면, 차례가 2페이지가 있고요. 차례가 지나가면 학생용의 경우 수학의 발견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안내 페이지가 2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의 구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학생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단원에 나오는 그 1단원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꼭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 책은 다른 책과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살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교과서 스텝이 스텝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그 수학의 발견에 있는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을 써야 된다. 이거를 선생님이 말로 강조해도 애들은 듣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수업에서 선생님이 정답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 느낄 거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 수학의 발견은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고 나도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 스스로의 답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수업 방식에서, 선생님 철학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패하면은 수학의 발견은 도입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답에 대한 관념이 분명합니다. 답이 틀려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틀린 답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하게 만드는 문화를 구축하지 못하면 수학의 발견 수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답을 써야만 이 개념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자기 나름의 답을 써가야 발견하는 것이지, 정해진 답을 딱 원하는 그런 하나의 답만을 원하는 것에서는 발견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냥 외우는 것이 이제 학습법이 되는 거죠. 발견과 답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으로 공부할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이 관찰이나 추론이나 분석은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관찰하고 추론하고 분석하지 않죠. 하는 것이 이 책에 만든,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책의 원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항상 내가 찾은 개념과 원리를 서로 연결하고, 이 서로 연결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친구랑 나랑 연결하는 것도 서로 연결이지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나의 어제 생각과 나의 오늘 생각을 연결하는 것도 연결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연결이고,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 또 선생님은 수학 개념과 아이들의 현재의 개념, 진짜 수학의 개념과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연결해 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연결학입니다. 그렇게 연결됐을 때 아이들은 수학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이게 이 책의 80%가 됩니다.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가 본문이고, 개념과 원리 탐구하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막 10개, 15개도 돼 있는 단원도 있고, 어느 스테이지는 3개, 4개가 짧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탐구하기가 쭉 1, 2, 3, 4 이렇게 이어지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탐구 되돌아보기로 이어집니다. 이 탐구 되돌아보기는 기존 교과서에서 연습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 책은 연습 문제를 탐구 되돌아보기다 이렇게 했고, 탐구 되돌아보기는 탐구하기하고 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탐구하기에서 조금 더 깊이 물어본다든가 다르게 물어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탐구 되돌아보기로 했고, 탐구하기랑 무관한 연습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하기랑 다 관련 지어서 연습 문제를 구성했다는 뜻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이 탐구 되돌아보기는 그래서
꼭 수업 끝에 단원 끝에 할 수도 있지만 그 탐구하기 일에 관련된 탐구하기 되돌아보기는 탐구하기 일을 하는 시간에 좀 더 같이 그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시기가 지금 교과서처럼 모든 단원의 본문이 끝나고 연습 문제를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연결된 것을 곧바로 선생님들 수업 의도에 따라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20%는 저 뒤쪽에 이제 매 스테이지 뒤쪽에 붙어 있어요. 탐구 되돌아보기까지가 80%고요. 한 20%가 뒤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스텝 2, 스텝 3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텝 2는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입니다.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는 이 우리 교육과정이 가장 미비한 연결하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 시간 연결해야 되지만 매 시간 연결 작업을 하면 이 교과서 지면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만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를 매 스테이지 끝에 뒀고요. 이것을 선생님들은 좀 더 응용해서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부족하면 여기서라도 꼭 연결하기를 해달라 이런 거고요. 여기는 거기서 배운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방정식을 배웠으면 방정식이 뭔지를 아이들 손으로 정리하는데 지금 정리하는 칸이 이렇게 페이지 반 박스가 돼 있어요. 반 박스. 이 정도로 넓게 정리합니다. 이 공간을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아이들이 뭐 한 3주나 2주 또는 한 달간 배운 거를 여기다 쭉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리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연결하는 코너가 있는데 연결하는 거는 이전에 배운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배운 개념과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2차 시, 3차 시에 같이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인데 학습 원리가 뭔지는 바로 이제 다룰 건데 학습 원리를 완성하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으면 끝났다 하는 것을 이런 관념을 빨리 벗어나서 내가 한 일이 뭔지를 제대로 정리하고 반성하고 완성하는 일은 자기가 수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정리해야지 답이 3이라서 맞았다 그래서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수학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완성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 스테이지 끝장을 수학학습 원리 완성하기 2페이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해설도로 한번 가볼까요? 해설서 가기 전에 바로 그 다음에 가면 이 책을 사용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씩 안내하고 있는데 이 책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만약 학교가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교 교과서로 공부하기 전에 수학의 발견을 먼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는 학교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럴 걸 예상해서 그리고 수학의 발견은 정식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말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은 배우고 나서 하는 복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진 아이에게는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전에 예습용으로 도움이 된다. 수학의 발견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수학의 발견으로 먼저 수학 개념을 탐구해라. 그리고 나서 기존 교과서를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 기존 교과서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상당히 반감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수학의 발견을 가지고 이렇게 복습할 때 쓰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로 복습 공부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기왕 이제 그 집에서 할 때는
친구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훨씬 좋다. 이 안에는 그룹 활동이 많이가 있는데 거의 매 탐구하기에 그룹 활동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면 부모가 그 그룹 활동을 도와주는 것, 같이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룹 친구랑 둘이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나의 생각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1순위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의 생각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이제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차이점이 뭔지를 서로 나누는 이런 과정 정도 하면은 그룹 활동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혼자 공부할 때도 또는 둘이 같이 하더라도 이 해설서에 있는 답을 미리 보지 말고 학생들 자기 생각을 쓴 다음에 예상 답안을 확인해 보고 예상 답안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해설서에 있는 탐구 의도나 또는 수업 노하우도 읽어서 도움이 된다는 친구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서도 모든 학생이 해설서의 모든 것을 선생님처럼 읽어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 공부는 이 자기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과제 의도가 있습니다. 과제 의도도 보고 예상 답안도 보고 그 다음에 수업 노하우도 보고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 수업 노하우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데 그것들을 보는다면 이게 아마 최고의 공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부담된다면 학생들은 예상 답안만 확인하는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책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해당되실 거고요. 이 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딱 맞춘 겁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용어와 내용을 100% 수용했고요. 따라서 아까 보니까 2학년의 경우 순서가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순서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다 다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수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교육과정이 모든 걸 다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장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에 이 책을 사용하는 학급과 또 다른 선생님은 일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습 문제 부분에서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책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라면 굳이 다른 책을 기존 교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보조로 기존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사용하는 정도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기존 교과서를 주로 활용하는 데는 이게 주가 되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쓸 수 있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수학의 발견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글 파일이 수학의 발견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가지고 수업자를 전적으로 만드셔서 활동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기존 교과서를 이제 보조로 사용하는 연습 문제 등을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학의 발견에 있는 과제 일부를 발췌해서 기존 교과서와 같이 활용하셔도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수학의 발견의 핵심은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저희가 해설서를 이제 기존 교사용 지도서와 달리 만든 것은 기존 교사용 지도서가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식상하고 또 수업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은 수업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만들자 그런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해설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학생용 교과서를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학의 발견이 학생용은 불편하단 말은 가르칠 내용이 거의 써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가르칠래도 가르칠 수가 없고 많은 부분을 빈칸으로 이제 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빈칸을 직접 채울 수 없어요. 학생들이 채우게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개념과 원리 또 문제 푸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워크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워크북. 어떻게 보면 활동지죠. 활동지를 책으로 만든 것이 수학의 발견 학생용 교과서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 워크북 형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은 이 워크북을 가지고 모든별 활동 또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효과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학생 참여 중심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해설서에 보면 수업 노하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따가 해설서 부분에 가서 해설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은 모둠에 관한 겁니다. 모둠. 이 모둠을 구성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모둠을 잘 못 구성하면 아이들이 서로 이제 도움이 잘 안 되고 또 서로 이렇게 토론도 잘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모둠을 그 기존에는 수준별이란 말은 모두 그 학급에서 잘한 애들을 모둠에 한 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모둠을 리드하는 리더로 세워놓고 또 나머지 아이들도 성적을 골고루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편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편성이죠. 이런 편성과 또 한 가지 반대는 혁신학교들이 주로 했던 이제 모둠 편성은 그냥 번호 순으로 민주적으로 자유스럽게 또는 뭐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모둠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그냥 그 편리한 대로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의견에 맡겨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모둠의 가장 그 그룹의 리더를 하나씩 심어 놓으면 결국 그 리더가 또 교사 역할을 하고 그 교사 의존도만큼 리더 의존도가 생겨서 아이들은 나머지 이제 모둠이 4명이라면 3명 아이가 그 리더의 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 리더만 발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그래서 모둠 토론이라는 게 아니고 모둠에서도 또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둠 리더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둠의 4명이 똑같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둠 활동에 참여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게 한두 달 지나가면 그게 문화가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참여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이제 모둠 토론이라고 볼 때 우리 수학의 발견은 가급적 모둠 토론을 그렇게 모둠 편성을 수준별로 편성할 필요 없이 그냥 뒤섞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더 민주적이고 이제 그런 입장을 저희는 이제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학 지식이 부족한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 아이들이 결코 그 시간에 실패하지 않고 실패했단 말은 답을 낼 수는 없지만 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다 보면 그 아이의 수학적인 실력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데 만약 모둠의 리더를 강하게 세워놓으면 매일 그 녀석에게 의존해서 이 실력이 낮은 아이들이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그 수업에 참여도 하지 않는 나중에 가서는 그런 이제 그 책임을 미루는 현상까지 발견되는데 그것보다는 못한 애들도 믿어줘서 모둠으로 편성했을 때 어떻게든 그 그룹을 살려내려고 아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모둠은 이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수학의 발견 해설서로 넘어가 볼게요. 해설서도 지금 앞부분에 이제 해설서를 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 해설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학의 발견 해설서는 첫 번째는 탐구 활동의 의도를 자세하게 제공했다. 이 의도,
탐구활동 의도를 자세하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화면은 2개밖에 안 보이지만 보통 어떤 과제는 보통 5개 이상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과제를 만든 사람의 뜻이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때 선생님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새롭게 창작해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의도에 다르게 해석해서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실험 과정에서 그때는 의도가 없는 이 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혀 실험 결과가 여러 학교가 나왔는데 다 달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 과제만 보고는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도를 만들어서 제공했더니 선생님들이 정말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오히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과제를 바꾸고 개선하는, 그래서 이 좋은 과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 의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의도를 넣는 거니까 의도를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시고 이 의도를 알면서 수업 구상을 하면은 수업 구상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의 가장 첫 부분은 탐구활동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탐구활동 이제 의도를 잘 보시면서 수업 구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 해설 부분인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다음에 어떻게 넘기지? 다음 페이지가 이 해설서에는 학생 답안을 곳곳에 넣어놨습니다. 학생 답안을 예상 답안에도 넣어놓고 수업 노하우에도 넣어놨습니다. 약간 그 분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실험학교가 33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4,7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3년, 4년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 중에 오답, 즉 오류의 유형이나 사고의 여러 가지 방법을 분류해가지고 잘된 거, 못된 거 다 최대한 이제 수용하려고 했는데 해설서가 너무 두꺼워져서 일부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의 그 다양한 반응 자료를 이렇게 학생 답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제 1년 동안 실험에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학년별로는 1년간 실험을 했고요. 1, 2, 3학년 이렇게 하면 3년간 실험한 건데 또 그 1년 전 모의 실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총 4년간 실험한 자료가 다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학생들의 실험한 자료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학교 아이들도 이러한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반응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오류를 나타내는 것도 대부분 집어넣기 때문에 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알고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실러했고요. 그다음 그 해설서의 마지막 부분은 수업 노하우를 실었습니다. 수업 노하우는 이것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실었고요. 수학적인 내용도 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이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학학습 원리입니다. 수학학습 원리는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 교과 역량 6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융합, 그다음에 정보 처리, 태도와 실천. 이 6가지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담았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이 그걸 못 담았어요. 수학 교육과정은. 그래서 그 못 담은 거 굉장히 아쉬워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6가지 이 교과 역량을 학생들에 맞게 중학생들에 맞게 수정한 것이 수학학습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도 이것이 뭐 어떤 나라는 8개로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5개가 적당할 것 같아요. 5개로 줄였고요. 예를 들면 끈기 있는 태도와 자신감 기르기 이런 부분은 학습 원리 중에서는 그 교과 역량 중에서는 뭡니까? 태도 및 실천에 가까운 거죠. 태도 및 실천. 그다음에 또 잘 보면은 정보 처리에 관한 것도 여기에 이제 꽤 들어가 있죠. 주어진 사건 자료 이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관찰을 하는 습관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 표현하기. 규칙성을 찾아 표현한다. 내용을 보면은 사실 잘 보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설명한다.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 능력. 그리고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어떤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거냐.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개념 연결하기. 이 수학 개념 연결하기는 우리 교육과정에 없는 겁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개념 연결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과정인데 우리 교육과정이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서 일부러 넣고 아이들도 하여금 연결하는 것을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연결하는 능력은 정확히 말하면 창의융합 능력입니다. 창의융합 능력은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볼 때 창융합 능력이 바로 연결하기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수학학습 원리는 해설서에 이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학생용 책에는 첫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장. 표지 바로 이면에 이 두꺼운 표지에 수학학습 원리를 넣어놨어요. 그 말은 수학학습 원리를 항상 펴볼 수 있는 위치에 넣어놓자라 해서 그 자리를 찾았고요. 이거는 매 시간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이 어떤 원리를 사용했는가를 이 5가지로 구분해서 자기가 한 일을 적용하도록 그리고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방정식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관찰하는 습관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 표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애의 학습의 질을 높여주는 본인의 그 학습에 대한 그 사고, 심리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학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학습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바로 3월 2일 날 개학날 첫 시간에 수학학습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이 수학학습 원리는 아이들 손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실험했는데 수학학습 원리가 중요한 걸 이해하신 분들은 첫 시간에 이걸 했고요. 이것이 뭐냐, 뭐 귀찮다,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학교는 1년 내내 수학학습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1년을 마쳤고 첫 시간에 이것을 했던 학교는 불과 한 3, 4주 만에 아이들이 수학학습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수학학습 원리를 자기 입에서 말하는 거. 아이들 입에서 내가 오늘 추론했어. 내가 오늘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수업을 관찰해 나가서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알아봤더니 이것을 첫 시간에 3월 2일 날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갑자기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첫 시간에 과제를 한두 개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제는 어떤 과제냐면 이전 학년에 배운 과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를 보고 간단한 과제가 아니고 조금은 복합적인 문제를 한두 개 아이들한테 활동지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걸 푼 다음에 그룹 활동을 시켜서 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 끝난 다음에 이 학습 원리를 거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이 푼 문제는 어떤 학습 원리를 이용한 것 같느냐 그런 것들을 모둠별로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시키는 과정을 딱 1시간
첫날 3월 2일 날 1시간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이 스테이지 끝에 이게 학습 원리가 또 나오니까 매 스테이지마다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다시 반복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것을 또 적당한 시간에 탐구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오늘 이 탐구과제는 어떤 학습 원리를 쓰고 갔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질문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학습 원리를 쳐다보고 맨 앞장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문제 푸는 과정에 나는 이런 학습 원리를 적용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말을 나누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 이 학습 원리에 대한 글쓰기가 있는데 이 글쓰기가 3월, 4월, 5월 이렇게 달이 지나갈 때 아주 글쓰기 내용이 풍부해지고 그 글쓰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자랑하려고 보내주는 선생님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을 과정 중심 평가, 즉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삼는 분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학습 원리가 왜 필요하냐? 거기 이제 바로 나와 있죠. 해설서에 보면은 학습 원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원리가 왜 필요한가를 보면은 학습 원리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답만 내고 끝내는 그런 현상을 막자는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뭘 썼는가, 그 연결성, 관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어요. 설명 우리가 애들한테 시키면 이거 2차 방정식 이렇게 풀어서 답이 3 나왔습니다. 잘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2차 방정식 풀 때 이용한 수학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근해 공식을 이용했다라든가 나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했다든가 이런 그 수학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학습 원리에서 이거는 지금 내가 추론 능력을 쓴 거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용적으로 잠깐만 이 화면이 이게 되죠? 화면이 좀 안 나가고 있죠? 공유가 풀렸나요? 아니면은 잠깐만요. 윤기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 파워포인트는 보이시나요? 네. 강의 계속 해도 되겠죠? 네. 화면 보이죠? 그 파워포인트 화면은 보인다는 얘기죠? 네. 네네. 지금 제 사진은 안 나가네요. 사진이 흐려졌는데 이거 그냥 일단 그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원리는 이제 답내는 거 외에 두 가지를 더 요구한 건데 하나는 그 답을 낼 때 사용한 수학이 뭔가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는 핵심 수학 교과 역량을 뭘 썼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학생들이 계속 답을 내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화면 네네. 공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예? 예? 지금 줌 화면이 그냥 나와요. PPT가 안 나오고. 파워포인트가 안 나온다고요? 네, 다른 화면이 그냥 줌 화면이. 깨져요. 파워포인트도 깨져요. 그건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파워포인트 안 보여요. 제 얼굴은 오히려 보이네요. 아니요, 안 보여요. 얼굴도 안 얼굴도 안 보여요. 보여요? 파워포인트도 안 보이고? 네. 네. 목소리만 들려요. 네. 목소리만 들려요. 근데 네. 공유도 깨지고 제가 화면도 얼굴도 깨졌다는데 한 3분 전에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는 중이라 이렇게
방에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 제 얼굴은 나온 거 같고. 예, 얼굴은 나와요. 다 해결됐어요? 파워포인트 나와요? 파워포인트 다시 공유할게요. 정상화 됐나요? 네. 네. 아니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학 학습 원리를 첫 시간에 표지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1시간 정도 수학 학습 원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원리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가질 기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수학의 발견은 스테이지 끝에 반드시 또 1시간을 학습 원리를 할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거치면서 아이들이 수학 학습 원리에 나온 용어, 그때 쓴 수학이라는 말의 그 수학 공부가 뭔지, 수학의 교과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입으로 나중에 계속 그 저절로 이제 애들이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첫 시간을 할애해서 꼭 실행해 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1학년 과제 중에서 모동활동 필요한 거는 사실 2학년 얘기했죠. 2학년. 중1은 초 5, 6 과제, 그 다음에 중3은 2학년 과제 중에서 이미 학생들이 아는 것 중에서 모동 활동이 필요한 걸 하나를 선택해가 한두 개 선택해서 이 학습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학 수업이 뭐냐? 요새 굉장히 핫한 거죠. 만약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발언이 많고 발표가 많고 토론도 많고 시끄럽고 활발하고 그런 걸로 학생의 참여를 이제 말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유형적인 모습의 참여가 있겠지만 사실 그 참여 속에는 헛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그 활발히 참여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쓰면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여도 있고요.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참여는 정신적인 참여거든요. 수학적인 사고가 정말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사고는 수학적인 사고는 그냥 수평적인 수학화가 아니고 수직적인 수학화가 일어났느냐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날 배운 것이 정말 추상화됐느냐, 구체적인 사실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막 재밌게 활발하게 놀았지만 구체적인 데서 그냥 끝났느냐, 구체화 과정에서 끝났느냐, 그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구체화에서 수학으로 오는 것은 수평적인 수학화예요. 그것도 수학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수학이 만들어지는 추상적인 수학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수직적 수학화가 일어나지 않은 수업은 그건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은 그냥 학생이 참여한 수업이 아니고 수직적인 수학화가 새로운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수업이 일어났느냐, 그게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아니고 다양한 활동도 아니고 아이들의 정신적인 사고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학생 참여 중심이고 그 사고가 학생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학생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라 하는 것은 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참여하고 머리가 발전하는, 그래서 머리가 아픈 수업이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운 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지는 수업.
근데 그 머리가 아픈 계기가 선생님이 머리를 아프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녀석이 머리 아픈 주제를 꺼내 들어서 거기에 사고가 나타낸 것을 선생님이 끌고 가서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수업. 이게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에는 수업의 시작도 학생의 사고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학생의 사고를 선생님이 지휘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사고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근데 그 과정이 학생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약간의 입금이 필요하지만 결국 학생이 스스로 그 높은 수준의 사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수업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고 이런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학적인 사고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그 수업 자료 몇 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업의 시작을 뭘로 할 거냐,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끌어낼 거냐, 아이들이 사고가 나오는 순간을 어떻게 캡처할 거냐, 그 캡처한 걸 붙잡고 어떻게 그 아이를 거기에 붙들어서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하는 것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의 생각이 그냥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려면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경청이나 공유나 실수를 통한 배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경청과 공유와 실수가 일어나는 수업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즐겁고 활발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다른 아이 말을 깊이 있게 듣고 거기에 공감해 가면서 또 자기의 엉터리 같은 생각을 막 내놓는 그 사고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사고가 성장하는 그 실수가 자기들 손으로 자기 개인의 실수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사고로 발전하는 그런 수업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 할 때 정말 그 실수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고,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수업은 사고가 없어요. 사고하지 않는 아이들은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은 훌륭한 애가 아니고 사고가 없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나만의 생각은 다 달라야 되고 그 다 달라야 그 다 다른 것을 모아서 발전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이 정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실수가 일어나면 실수를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실수가 일어나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과정에서 이 학습이 진행된다. 평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실수를 내놓고 아이들이 그 실수를 수정해 가는 작업은 평가의 주체로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라면 이것을 실수했으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감점시키는 것이 평가의 주체가 교사지만, 수업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어떤 점수화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실수를 해결하려고 서로 도와주려고 아이디어를 꺼내고 발전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평가고요. 아이들께는 동료 평가고요. 그 동료 평가에서 동료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가의 주체로 세우는 좋은 기회는 실수가 일어나도록 교실을 열어놓고 그렇게 그 마음껏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문화를 형성했을 때 학생 참여 중심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업 노하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는데, 예를 들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1학년 과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문자의 도입에 관한 건데, 한 과제에서도 과제마다 이렇게 활동이 다 다르게 3번 과제에 대해서는 모둠 활동을 해야 되지만 1번이나 2번 과제는 개별 활동으로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만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시키지 않고 넘어가야 이 3번 과제를 모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의견이 정확하게 모아질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수업 전에는 교사는 예상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활동을 하는 동안 점검하기를 해서 모둠 활동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좋은 얘들을 선정하고 계열지어서
마지막 전체 공유 활동 때 교사가 연결하게 하는 전형적인 교사 역할을 지금 담아놓은 이제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참여 중심 수업을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요 5가지의 지금 교사 역할이 있는데 예상하기, 점검하기, 그다음에 선정, 계열, 연결하기까지 있는 이 5가지의 그 개념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이따가 제가 3차 때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이 5가지 개념은 꼭 익혀야만 학생 참여 중심을 운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첫 시간 중간에 좀 화면이 삐끗거리긴 했지만 그 서론격의 수학의 발견의 총체적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 이제 충분히 새기시고 10분간 쉰 다음에 3시 5분부터 이제 1학년 과제를 다루는 2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10분간 쉬었다 오시고 그 사이 혹시 1시간 듣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쉬겠습니다. 질문 끝나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제가 공유를 해체할게요. 자, 질문 잠시 받을 게 없으면 쉴까요? 네, 그러시면 이제 그 쉬시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10분 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 2시 56분인데 3시 6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